안녕하세요. 정치대학의 진행을 맡은 임윤설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헌재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 첫 주말은 예상보다는 평온했습니다. 나라가 두 쪽 낼 것이다라는 우려와 달리 대체로 헌재의 판단을 대체로요 차분히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탄핵 정국이 드디어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인 조기 대선 정국으로 들어선 만큼 현재의 정치 상황 조금 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치대학 1교시 설주원 변호사님과 함께 탄핵 선고 이후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8인 전원일치 의견에 따른 파면 결정이었습니다. 법조인으로서 헌재의 결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정문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깔끔하게 써졌다. 그러니까 물론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은 마음으로 그렇더라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단순히 법리적인 부분만이 아닌 어떤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까지도 모두 다 고려를 해가지고 작성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제 개인적인 예측은 당연히 빗나갔지만은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정문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다 보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든 생각은 2024년 12월 3일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가 처음 비상계엄이란 뉴스를 접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지? 네, 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파면은 예정된 것이었구나. 저도 12월 달에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한 얘기들은 대부분 당연히 인용돼야 마땅하다. 이건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특히나 윤 대통령이 제일 처음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이 예방적 계엄, 그냥 경고형 계엄, 이렇거든요. 그럼으로써 계몽령이란 말도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랬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예방적 계엄이란 것은 없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헌법책을 저도 다시 한번 봤어요. 이거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비상계엄 요건에 보면 다 사후적으로 돼 있어요. 비상계엄이란 것은 사후적 조치이지, 어떤 미리 예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대통령이 어떤 그런 예방적 계엄, 경고형 계엄이란 것을 당연히 헌법재판소로서는 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당연히 그로 인해서 야기된 대한민국 혼란, 그다음에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을 더 해갈 수 없다라는 중대한 위법까지 있다라고 이번에 설치를 함으로써 저는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큰 불만이 있거나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 정도의 결정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주셨네요. 12월 3일에 국민들이 느꼈던 그 감정을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 배반이라는 표현으로 썼던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이후의 정치적 흐름까지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건지. 그러니까 그 결정문에 보면 어떤 이런 야당에 대한 그 폭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느꼈을 만한 것들을 그러니까 예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안이라든지,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줄탄핵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군대와 병력을 이용한 것밖에는 없었겠느냐. 그건 아주 비상적이고 최후의 수단이지 우선적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입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안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총선을 통한 어떤 선거를 통한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그 전시 어떤 우리가 비상계엄에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제시를 했다고 봅니다. 어떤 선거가 있다면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 권력 지향을 바꾸도록 하는 건 노력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있어서 이게 지침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러한 부분이니까 뭐 성향을 불문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결정 부분일 텐데요.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해당 부분을요. 만약 국회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주요 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혹은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 정부를 통해서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 권력구조나 제도를 개선할 수 있었다. 혹은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건지도 검토할 수 있었다 등의 대안을 적시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개헌안, 그러니까 개헌이 아니라 차라리 개헌안을 제시했더라면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까. 개헌안을 제시했다면. 예, 어떤 방법,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권력 구조에 대한 개헌이 뭐 지금도 어제도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건 분명히 87년도 헌법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히나 정치인들 중에서도 더 반대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는 다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변경은 해야 되지만 어느 방향, 어떤 식으로 방향이 문제죠. 방향에 이제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이제 그건 합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7년도 헌법 체제에 대한 개헌안을 오히려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 기일 때 얘기할 게 아니라 12월 3일날 밤에 차라리 개헌이 아닌 개헌을 얘기했더라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개헌안이 물론 이제 민주당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다 해서 이걸 제안조차도 안 하는 건 문제가 있거든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그 다수당일 때도 제안은 했었거든요. 물론 철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폐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정치적으로 좀 풀어갈 생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걸로 새롭게 국민의 지지를 얻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작년 하반기 때부터, 그러니까 2024년도 9월 이후에 있었던 어떤 그 정부 여당과의,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 체제와의 갈등을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낼 문제였었을까. 그때 그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나 이러한 부분 등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좀 잘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하면 좀 잘 그나마, 뒷받침할 수 있었을까. 본인이 조금, 앞서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뒷선으로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게 국정에, 그러니까 임기, 중반부와 후반부를 어떻게 보면 잘 갈 수 있는 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한동훈 대표와의 어떤 갈등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이렇게 어긋나 가는 것은 아니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지금 되짚어보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떠한 바둑을 두거나 이런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그땐 그 수를 안 뒀어야 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이런 판단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니까 뭐 이건 차치하고, 그건 뭐 나름 복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고 시행착오를 없애야 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게 또 던져졌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조기 대선이라는 어떤 이제 6월 3일로 결정됐다고. 그렇죠. 대선판이 이제 뭐 불과 2달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뭐 시간은 이미 지나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어떤 뭐 이러한 부분 등은 조금 시간을 뒤로 미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선 전국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테마가 나온다는 것은 그건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에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네, 나오는 건 이 수동의 문제가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 문제죠. 그렇군요. 그래서 더 문제죠. 예. 그걸 가장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라는 메시지는 사뭇 좀 울림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를 지켜줬던 젊은이들 이런 이제 메시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새롭게 등장한 2030의 보수 지지층 등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계몽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정치 현실을 깨닫게 되는 보수 지지층의 젊은 사람들이 생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에너지원이 생긴 거잖아요. 여러 에너지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에 있어서는. 여러 에너지원이 있는데, 지금 특히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을, 많이 지탱해 있던 것은 50대 이상의 어떤 보수 지지층들. 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2030 어떤 그런 보수 지지층이 생긴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원을 여러 다 끌어모아야 될 이제 과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윤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죠. 윤 전 대통령이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지금은 어차피 형사 어떤 절차가 남아있잖아요. 내란죄와 관련한 것들, 그리고 주말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만은 어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의혹이라든지. 다 할 수 있죠. 이제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정권이 넘어가게 된다면, 민주당 정권으로 가게 된다면, 또 이거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하에 또 문재인 정부 때와 이러한 실수를 또 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건 좀 과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도했다고 보시죠? 아니, 이거 사법적인 결과로 보더라도 대부분 문제난 게 많았잖아요. 물론. 사실 직권남용 행동은 거의 다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그걸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참 아이러니인데, 역사의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만약에 민주당 정권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저는 지금 메시지를 내시는 게 본인과 그다음에 본인을 그래도 지지했던 층에게, 정치적 지지층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설 변호사님 의견을 좀 유익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유념해서 문제는 14일부터 이제 내란죄에 대한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인신이 자유로우신 상태잖아요. 네. 포토라인에 이제 그분이 과연. 이제 할 수 없죠. 그건 본인이 감수하셔야 될 내용이고. 과연 이거는 과연 그 포토라인에서 조용히 입장을 하실지, 스타일이 그러신 스타일이 아니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조마조마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메시지가 나오면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통제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원래 그 전부터도 통제가 안 됐지만은, 이게 통제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분명히 영향은 있거든요. 이게 영향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여러 스펙트럼 중에서도 상당히 그러니까 좀 강성 지지층에게는 분명히 이 영향력이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리액션, 그러니까 지지층 내에서의 어떤 리액션,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가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좀 주로 스피커로 나오시는 분들은 탄핵 반대파들이 훨씬 더 윤상현, 나경원, 김기현 의원, 또 뒤에 오시겠죠. 이런 의원들이 또 어떤 리액션이 정치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국민의힘이 진짜 그냥 자중질환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나마 비교적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이런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어떤 혼란은 수월하게 넘어간 편이었어요. 큰 혼란 없이, 그리고 큰 어떤 소리 없이. 상당히 평온했어요. 네, 상당히 평온. 그러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아니, 이게 광장에 나오신 국민들이 전부가 아니다. 대부분은 자기가 사회 곳곳에서, 그리고 가정 곳곳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 위치에서 제일 일을 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어떤 합법적인 자기가 의사 표현을 할 때가 되면 그냥 투표소로 오셔가지고 투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대다수의 국민이거든요. 길거리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열의가 있으시고 본인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하시는 대부분 국민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 100만 명이 나온다고 한들 그분들이 여론의 대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행히 어떤 거리에서의 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부분에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잘 정치권에서 이끌어줘야죠.
가이드라인을 해서 그다음에 이 차기 다음 어떠한 정치적인 이벤트라는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에너지원을 잘 끌고 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정치인의 역할이다. 잠깐 결정문 얘기로 돌아오면은요. 결정문에 대해서 아까 전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솔직히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심지어 12월 3일 그때 심정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결정문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말에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그 설득력이 있는 와중에 잘 가다가 약간 과속 뻥질턱이 있듯이 살짝 여기서 덜컹하는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서는 아마도 이곳에서 이견이 있지 않았나 하는 흔적들이 있는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마 오랜 평의를 거쳐서 결국은 8대 0으로 외견상 마무리가 된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그게 딱 짚어줬어요. 그때 선거 안에는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만은 문영배 소장대행이 그때 선거날 얘기를 한 부분은 하나는 내란죄 철회 부분. 내란죄 철회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뭐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형사소송법의 공소장 철회에 준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과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란 행위라는 사실 자체를 평가했었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크게는. 그리고 근데 그 부분도 그냥 넘어갔어요. 뭐, 이제 이 부분 그냥 우리가 평가하면 될 일이다, 사실관계로서. 이거 우리가 내란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내란 행위라는 자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평가했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비상계엄 행위의 위헌성 위법성.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그 형소법상 전문법칙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개정된 전문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는 지금은 이제 피의자가 예를 들어 검찰에서의 진술이 담긴 진술 조서를 내가 내용 부인을 하게 되면 내용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가 없는데 이것을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대로 수사 기록을 받아가지고 썼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의견이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선 재판관들,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은 완화된 전문법칙이 적용돼도 상관이 없다. 헌법재판에서는. 근데 이제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이 부분이 그냥 전원일치 판결로 가게 되면서 이 두 분의 재판관이 엄격하게 적용하자고 했던 것들이 그냥 보충 의견 정도로 그냥 하면서 큰 결론에는 이의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로 굉장히 축소가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평의가 오랫동안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붙이자면은 그 피청구인들의 변호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그 보충 의견에서 아마 저만은 그 행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그렇죠. 진행 과정에서 꽤 많이 싸웠나 보다. 이렇게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저는 문영배 소장대행이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아마 다른 분이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판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굳이 신속만을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지는 않았겠다. 굳이 우리가 무슨 시간 제한을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재판을 진행한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국정 안정화를 시급하게 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를 공석으로 둘 수는 없다라는 어떤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지만은 중간중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재판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사원장 체제 감사원장에 대한 이런 결정을 다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어떤 그 대전제를 따르고자 하는 것은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굳이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평일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변론 종결을 하고 평일에 이렇게 오래 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심리를 하고 그 와중에서 제가 드러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했으면 될 문제였는데 너무 조속하게 심리를 마쳤다는 부분이 피청구인 측에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때 변론 종결이 2월 28일인가 됐었나요? 27일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중 3월 초쯤에 결론이 났다면 상당히 이 정도로 조용하게 평온하게 판결을 그렇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별개의 의견으로 포장된 사실상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한 달 이상 시간을 끌었기 때문에
그 숙고에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한 거 아닌가.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고 3월 28일이 지나면서 지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두들 마음속에는 그래 결론이나 나라. 3월 28일을 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었는데 그게 지나니까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 진보 진영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급해졌고요. 이거 이러다 4월 18일 지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열성적이고, 근데 오히려 보수 진영에서는 그냥 더 차분해진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가 되면서 약간 김이 빠진 느낌이 있어요. 약간 김이 빠지고 어떤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진보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나 이런 약간 반감의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수그러든 건 사실이에요. 3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면서 이러한 부분 등이 아마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이제 설득이 됐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두 다 8대 0의 어떤 인용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뭐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조금 평의가 오래 지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어쨌든 간에 뭐 헌법재판소가 뭐 적시에 저는 뭐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혼란이 이만큼 일어나지 않은 것도 헌법재판소가 어떤 선고 시기를 잡는 거에 있어서도 상당한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박탈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명태공 공천 의혹 개입, 최상병 수사 외야 뭐 저 등등으로 추가 기소를 해야 된다. 심지어 영장 재청구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네요. 영장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별도의 기소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대선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요? 조기 대선까지는 검찰에서도 상당히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될 만한 수사를 가급적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아마 조기 대선이 이제 60일 2달 사이거든요. 이제 보완 수사를 통해서 아마 대선 이후에 어느 방향으로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할지 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대선 전까지는 뭐 재구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덜 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내란죄와 관련한 재판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지기현 판사가 이거 수사권에 문제 있습니다 한 와중에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다시 경찰로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저는 그게 맞다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도 아니니? 뭐 지기현 판사 입장에서는 뭐 공소기각 할 수도 있죠. 지금 논리대로라면 공소기각이 가능성이 있는데 의심의 단계라고 했거든요. 어떤 상급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특히나 수사권 관련한 부분 등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기현 판사가 그냥 절차만을 이유로 해가지고 공소기각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심리는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심리는 충분히 할 것 같고. 고민이 많겠어요. 네, 일단은 뭐 이 재판 그냥 기소를 해놨는데 검찰로서도 그냥 일단은 해야죠.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뭐 저는 뭐 이게, 지기현 판사가 9월까지는 끝낸다고, 1심을 끝내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충분히 심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등의 이제 정부의 거부권 행사 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참, 뭐 이제 민간인 신분인데 이런 특검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좀 민주당에서 아마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정무적인 포석이라고 봅니다. 이걸 꼭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지금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만약에 민주당 정부로 정권이 바뀌게 된다면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때는 거부권 누가 행사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렇죠. 입법하면 통과되고 입법하면 통과되고. 행정권을 다 갖고 때문에 있는데. 뭐 그때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지금 하는 것은 이게 이재명 대표로 이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거의 뭐 형식상으로는 이제 뭐 경선도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저는 어제 그 우원식 의장의 국회의장의 어떤 개헌안 제의라든지 개헌안과 그다음에 국민의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이 셋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부각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본선이 되면 1대1, 예를 들어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대표가 어떤 1대1 구도가 되게 되면 이재명 대표를 열심히 띄우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계속 띄우긴 하되 개헌론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때리기도 계속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어떤 중도층에서의 보수 진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정치적인 포석으로 봐요. 잠깐, 그러면은 우원식 의원의 그 긴급 기자회견이 사실상 중도
연도 외연 확장을 위한 뭐 이재명 대표와의 어느 정도 심리적 교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는 이건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막 저쪽에서는 뭐 누구죠? 뭐 개 같은 소리까지 나왔네. 그러니까 뭐 그런 반응이 나오고 양문석 의원이죠. 있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거의 당연하다. 그러니까 뭐 국가 배드감 놀이예요. 그리고 개헌한지 우원식 의장이 그냥 단독적으로 물론 이제까지 모든 국회의장들이 개헌안을 들고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빼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민주당에서 이것도 이재명 대표와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뭐 어저께 얘기를 한 것이지. 새로운 해석이. 아니 또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또 네. 믿음이 약간 신뢰가 더 가요. 설득력이.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변죽을 계속 올려줘야 되거든요. 이재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라든지 그동안의 의혹이라든지 뭐 본인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각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놔둬버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과거 부정적인 네거티브 어떤 리스크들이 다시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가려져야죠. 그걸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를 특검법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어떤 뭐 개헌안을 제시했다 해서 욕할 사람 누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만 이제 저렇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일절 언급이 없잖아요. 네. 그 지도부에서도 언급이 없잖아요. 그냥 예. 뭐 개개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정부적인 판단 하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그냥 나오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제 지금 정치적 계산이 깔린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밀어붙이면 뭐 지금 뭐 총리 입장에서야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지요. 그러면은 탄핵안을 또 제출해요. 그런데 이제 6명밖에 없어. 4월 18일이 그렇죠. 지나면. 탄핵안은 거기 묶여 있는 거예요. 탄핵안은 못할 것이고 네. 특검 제기하고 통과시키고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을 때 중도층에서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도에서는 중도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어떤 이번에 탄핵 파면을 인용돼야 된다, 기각시켜야 된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한 2배는 높았거든요. 중도층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러니까 그 두 후보에 대한 어떤 법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와 연장선상, 같은 동일선상에서 비교됐으면 윤석열 대통령 부부여야지, 예를 들어 여기가 쪼그라들어 버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후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로 정치적인 연이 없거나, 아니면 탄핵을 찬성했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이제 새로운 선수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기존에 이재명 대표는 신상이 아니잖아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신상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탄핵을 찬성한 사람과 싸워야 된다면 염두에 둔 사람이 예컨대 누군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탄핵 찬성파로 일컬어지는 뭐 안철수, 오세훈 시장님. 본인은 찬성파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좀 그렇죠? 뭐 본인께서는 개헌 반대파일 뿐. 탄핵 소추에는 동의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소추에 찬성하시네. 그다음에 뭐 한동훈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탄핵 찬성파이기도 하고 약간은 좀 신상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재명 대표로서는 버거운 인물이 될 수도 있다. 유승민 전 대표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당내에서 어떻게 경선을 통과할 것인가는 당내 경선이 제일 힘들어요. 좁은 문이에요. 그건 별도 문제인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좀 말이 좀 너무 이렇게 퍼지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번 저는 그 보수 진영에서는 그 부분을 생각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뽑았을 때 심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때 그랬거든요. 제가 어디 방송에서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미경 전 의원이 당시에 이준석 전 대표 전당대회 때 정말 대구 경북에 계신 보수 지지층이 정말 손을 부여잡고 한 말이 이준석 대표가 돼야지 우리가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국민의힘 대표로서 당선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그런 생각을 다시 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전략적 사고라든지, 그 다음에, 누가 보수, 이미 이번에 많이 보셨잖아요. 각 진영의 적극적인 지지층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30에서 25에서 30% 정도. 나머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쏠리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탄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 탄핵 결정을 계속 효과를 이어가고 싶겠지만은,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단절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끝. 여기서 이제 마침표를 찍고, 그 다음 장 챕터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챕터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챕터 넘기는 것이 지금은 개헌을 딱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슈를. 네. 만약에 개헌 간다면은, 설 변호사님은 어떤 부분, 딱 하나 꼽는다면 어떤 부분이? 저는 권력구조와 관련해가지고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많이 주장하시고 하는데, 전 이번에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상황, 이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의원 내각제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들어요. 의원 내각제로 가도. 우리나라 의원들을 믿으시는군요. 아니,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권력 구조의 변동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연하다. 예, 유연하게.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 워낙 그 일당 독재 체제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파가 바뀔 뿐이잖아요. 근데 대한민국과는 좀 저는 정치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국민들은 이 당이 못하면 언제든지 응징은 합니다. 투표로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변동 상황은 더 높다고 보고요. 차라리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의회와 조금 서로 과거에 있었던 의회 해상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각 해상권이라든지 어떤 견제 수단을 많이 줄여놨었었는데 이걸 좀 다시 살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 서로 오히려 무기를 쥐어주면 싸우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이게 과거에 우리 역사가 반영된 헌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독재 정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대통령의 권한을 최대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갔었던 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의회가 과거에는 거의 기능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상황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대통령 행정부 간의 어떤 그 견제 수단을 조금은 서로에게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한데 아마 이거 권력 구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그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에 대한 말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F, 감성으로 느끼지 말고 T, 이성으로 결정하라라는 말씀. 싫어도 참아라. 이기는 후보를 뽑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은요, 정치권에 아주 큰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 가운데 개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적 숙제로 떠올랐는데 마침 어제 구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라고 제안하면서 개헌 논의에 재차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과연 화답을 할까요? 정치대학 2교시 말로 듣는 칼럼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과 함께 탄핵 이후의 정치적 여파 그리고 개헌 이야기까지 나눠볼 텐데 노 의원님, 예. 8대0 기쁘십니까 지금? 제가 아이고 예 뭐 8대0 재판관 전원을 파면을 완전하게 확신 있게 예측하셨어요. 네. 페이퍼 제가 SNS 봤는데 뭘 근거로 이렇게 확실하게 예측하셨나요? 일단 탄핵의 요건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호인들이 이제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냐에 대한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설명 같은 것도 전혀 없었고 그렇다면은 이것은 일단 너무도 명백하게 내란 외환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하려고 한 시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그러면 더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이거는 87년 체제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헌재라는 기구가 스스로의 위상을 계속 정립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조직은 조직의 논리가 있습니다. 헌재라는 조직의 논리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국가적 중대사를 결정할 때 자분과 논란의 여지가 없이 우리가 최종적인 판단을 했고 국민 여러분과 대통령과 국회 모두가 따라야 한다.
라는 걸 꽝 하는 이게 헌재의 가장 큰 헌재라는 조직 전체의 존재의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 밑에 뭐 총리가 됐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국무위원들이 됐건 이런 탄핵에서 목소리가 갈리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대통령을 두 번째로 탄핵을 하는 일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8대 0을 내지 않으면 여기서 그러니까 중간에 의견을 다르게 낼 수는 있어도 결론을 다르게 낼 정도의 일단은 요건도 없었고 어떤 재판관 한두 명, 세 명이 이렇게 막 고집을 부려가지고 바꾸려고 한다 한들 이 사람이 헌법재판관이라는 그 직위가 주는 조직의 논리 이상의 결정을 할 수 있을 만한 뭐가 되겠느냐. 그 정도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 앉기도 힘들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사실 6대2 그래도 각하 의견이 한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뭐 예측들도 있었는데요. 네. 근데 각하를 물론 이제 그 1차 탄핵안을 냈다가 곧장 또 회기를 쪼개가지고 2차 탄핵안을 냈고 뭐 이랬는데 그 정도 절차적 흠결은 헌재가 지금까지 많이 봐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뭐 비슷한 사례 예를 들면 검수완박 같은 것도 검수완박이라고 이제 통칭되는 형사소송법 여러 가지 개정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법사위에 거기 누구냐? 이렇게 민주당 의원 한 명을 탈당시켜가지고 맞아요. 정누구 의원이었죠. 예. 막 그런 짓까지 했는데 이렇게 눈앞에서 뻔히 보이는 눈 뜨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편법 행위를 그런 했음에도. 편법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국회를 통과했으면 된 거다라고 해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 재판 과정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결론에 영향을 줄 정도의 사안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무래도 군사력을 동원한 그 행동이 너무 심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심각했다. 네. 근데 눈에 띄는 사회적 혼란이 없었어요, 이번에요. 예, 생각보다 뭐 한 집단 빼고는 다 그냥 수용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게 약간 헌재가 왜 이렇게 심리가 늘어졌냐.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늘어졌다는 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애초에 민주당이 줄탄핵하고 뭐 이것저것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헌재의 업무 부하량이 늘었다는 설명도 가능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선고가 원래는 저희가 막 2월 말 선고 막 이런 걸 예상하고 있었는데 지금 3월 다 지나가지고 4월 초에 나왔잖아요. 이러면서 김이 빠졌다. 김이 빠져서. 다들 좀 진이 빠졌고. 그냥 결론 그 자체를 반기는. 그냥 결론이 나는 것 자체를 반기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진짜 이렇게 막 뜨거운 마음으로 싸우고 계신 그런 분들이 자기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주변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좀 두루두루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좀 봐줄 만한 분위기여야 뭘 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었던 거죠. 보시기에 철학자로서 보시기에 한때 그리고 법대 나왔죠.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러면 진짜 그야말로 통섭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소리인데. 감사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 보시고 어떻던가요? 저는 뭐 결론과 전개 과정 등등 해서 납득할 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할 만했다. 특히 아까 방금 살짝 언급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또 수용을 어느 정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국정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을 왜 하냐. 정치적으로 풀었어요. 2년 반 동안이나 정치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정치를 안 하고 왜 군대를 동원하냐라는 논리여서 사실 그게 말하자면 탄핵 국면에 이제 그러니까 이 정국이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중도 보수,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중도 보수 쪽 사람들이 다들 탄핵하자 90% 이상 찬성으로 쫙 돌아갔다가 지지율이 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살아나고 이제 탄핵 반대 여론도 이렇게 좀 생기는 것 같고 이랬을 때 사람들이 민주당의 그 막무가내 막가파식 의회 정치를 다들 이게 다시 한번 또 보고 실감하고 뭐 이래서 올라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엄연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그 정도 인정까지 안 해줬다면 아마 폭동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적어도 이제 너무 잘못했어는 아니고 지금 윤 어게인 외치시는 그런 분들 말고 그 외에 이제 그냥 좀 폭넓은 윤석열을 찍긴 했지만 그래도 계엄은 동의를 못하겠다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버리면 그때부터 시스템이 망가지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얘기가 듣고 싶었던 거죠. 아, 솔직히 민주당이 잘못한 거 맞다. 하지만 탄핵은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아마 그 결정문 71페이지일 텐데 한문 단 전체를 약 18장을 이제 그 18줄을 그 민주당에 어느 정도 책임을 신뢰를 하였습니다. 이제 뭐 탄핵이 계속됐고 뭐 법안이 계속해서 제출되었고 등등등등 야당의 반대 그래서 법률안의 재발의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국가 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횡이라는 표현까지 썼는데요.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중도 우파의 마음을 좀 다 이렇게 좀 만져줬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에 대해서 이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성찰의 기회를 삼겠다. 좀 겸허하게 돌아보겠다라고 자세를 낮췄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또 뭐라고 하면 그거는 자세를 낮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특검법 이야기를 또 꺼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재벌은 개 못 준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A가 B를 끊겠냐라든가 자신의 버릇을 그 개에게 줄 수는 없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속담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민주당은 계속 민주당 하는 거죠. 민주당은 민주당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힘은요 사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이렇게 조용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추애도의 기간 갖지 않을까라는 예상과는 달리 빨리 지금 막 조계 대선 분위기를 확 바꾸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히려 약간 어떤 느낌까지 들었냐면 여기도 원론 결정 나길 바랬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기 지금 스튜디오 뒤에 저기 제프 베이조스가 얼굴이 보이는데 제프 베이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해야 될 게 있는데 안 하고 있어서 결정되어야 될 게 있는데 결정되지 않고 있을 때 발생하는 그 정신적 공회전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다. 그러니까 가서 일해 임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 안 하고 있을 때 공부 안 하고 있을 때가 시험은 앞두고 있는데 차라리 공부를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떡하지? 대선은 어차피 펼쳐질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눈치 보이고 저 지지자들 눈치도 보이고 어떡하지? 라고 하고 있을 때 사실 국힘 내부에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기정사실이 되어버리니까 됐다. 그냥 됐다. 빨리 지나가자. 이제 빨리 할 수 없어. 이제 시험 준비해. 그렇죠. 혹시 내일 개교 기자님이 아니구나. 하면서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가운데 개헌이 다시금 화두에 올랐는데 지난번에 개헌은 지금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헌재에서 결정문에서도 잘 얘기했다시피 18줄에 걸쳐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전횡을 벌이면서 온갖 종류의 희한한 법안을 마구 밀어넣는 그 집단이 헌법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헌법은 특히 이제 누구에게 뭘 해준다, 누구에게 뭘 보장한다 이런 게 진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이런 식의 민중민주주의가 좀 이렇게 막 득세를 하다 보니까 개헌을 많이 하고 헌법을 한 번씩 개헌할 때마다 이제 뭐 농민에게 무슨 소득을 보장하고 뭐 노동자에게 무슨 권리를 보장하고 이런 거를 헌법에다가 막 집어넣었어요. 그 결과 경제가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도 그걸 손을 못 대게 됐습니다. 못 된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서 우리의 미래 성장 잠재력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농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지를 농민만이 가질 수 있다. 소작을 금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게 1950년대 이제 헌법을 만들 때
그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실 우리가 농업 생산성이 너무 엉망진창이고 지금 농촌에서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가에서 직불금 나오는 거 그걸로 이제 그러니까 용돈과 생계를 하시는 그 농민들은 이제 좀 복지의 영역으로 끌어안고 농업 전체를 기업화하고 농업 전체의 생산력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에서 잘 팔리는 막 뭐 비비고 왕교자나 뭐 이런 그 K푸드를 수직 개연화를 해서 한국을 네덜란드 같은 농업 강국으로 만들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산업 섹터에 뛰어들면서 경제적 재도약을 할 수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헌법에 그런 게 박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헌법에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농지를 기업이 갖지도 못하게 만들고 뭐 하게 하는 그런 온갖 제약을 만들어 놓으니까 농지 취득에 대한 제한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것 그 위에 그 헌법 조항 위에 온갖 종류의 그 제도와 뭐가 막 이런 게 쌓여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짜 농민질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 농지를 사기 위해서 농사 짓는 척하고 그 부인 김정숙 예. 근데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지금 개헌 논의가 이제 헌법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것도 헌법의 주요 사항이지만 또 국가기관의 권력 구조에 대한 것도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아마 지금 개헌 논의는 주로 국민의 권리 의무보다는 국가 권력, 기관의 권력의 분배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제를 뭐 몇 년으로 할 것이냐,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임이 가능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국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권한을 축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개헌도 찬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제도를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고 어떻게 바꿔 세상에 완벽한 제도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그 시점에 그 시점에 플레이어들이 서로 모두 이해하고 존중하냐 안 하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삼권 분립도 굉장히 굉장히 치열하게 막 정말 그 페더럴리스트 페이퍼를 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미국의 삼권 분립을 고민해가지고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들어놨지만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막 뭐 관세를 때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세계 경제를 다 박살내고 있잖아요. 막 불을 질러놨잖아요.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삼권 분립 같이 정말 그 당시 제일 똑똑한 계몽주의자들이 머리를 막 맞대가지고 대통령이 전행하지 못하게 입법부를 이렇게 하고 입법부를 전행하지 못하게 사법부를 이렇게 하고 다 짜놨지만 그거를 모든 제도는 허점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거를 힘으로 뜯어서 굴리겠다고 작심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플레이어들이 누구냐의 문제인데 점점 플레이어들이 후져지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플레이어들이 후져서 문제가 생기고 있을 때 제도를 바꾼다고 하면 그 후진 플레이어들이 제도를 바꾸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꾸는 제도를 믿을 수 있냐는 거죠. 저는 이재명이 만드는 권력 구조에 대한 거식이라는 게 권력 구조를 국민 좋으라고 바꾸겠습니까? 자기 좋게 바꾸겠죠? 그런데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속보가 떴는데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은 사실상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나 봐요. 라기보다는 물을 먹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을 먹였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예 교감 없이 그랬을 것 같진 않고 아마 이렇게 뭐 누구 한 두세 달이 건너가지고 살짝 분위기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은 어쨌건 경선 비슷한 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계의 누군가가 모략을 해서 그래가지고 그 우원식 의장이 그 얘기 하자마자 정청래의 반대 의견 바로 튀어나오고 양문석 의원은 굉장히 격한 반응을 게다가 이제 그 개딸이라 흔히 불리시는 이재명 지지층들이 이게 막 우원식 의장을 대상으로 또 막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을 막 지금 사이버상에서 생산해내고 있는데 이게 너무 뻔한 패턴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이재명이란 정치인의 인생을 봐왔을 때 하루 이틀 봐온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순순히 물다니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권력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원을 의장의 존재감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파의 큰 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추겨서 이렇게 하게 한 다음에 잘라내는 약간 좀 거다. 그런 측면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재명 파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그 정치적 분위기를 만드시는 분들 전체가 좀 우리 국민적인 스탠다드에 못 미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권력 구조론이라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럼 언제 해요? 점점 후져지는데. 그러니까 룰은 룰대로 냅두고 거기 안에서 사람이 잘해야죠. 사람이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 예.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꼭 역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한 것 같아. 비례를 늘려보자. 뭐 아무튼 뭐 온갖 좋은 제도 얘기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제도를 바꾸면 바꿀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심지어 용해인 의원 같은 사람은 정당만 바꿔가지고 비례를 두 번 임기 가져가고 계신데 이거는 편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있다고요. 왜냐? 제도를 엉성하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영국 정치의 모든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영국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하원 선거에서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를 벌인 적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제도로 쭉 갑니다. 200년인가 300년 넘게. 근데 오히려 한국보다 정치가 더 역동적이고 이제 보수당이 잘못한 것 같은 보수당 진짜 확 망하고 노동당이 잘못한 것 같은 노동당이 확 망하고 심지어 제3당이 떠가지고 전국을 완전히 들어엎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제도 속에서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을 찍는 국민의 문제지 자꾸 제도를 바꿔가지고 뭘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의회 내에서의 그 협잡과 꼼수와 뭐 법사위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에다 올리지 않나. 아무튼 이 상식 바깥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지. 룰은 룰대로 냅두고 그냥 쭉 가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는 그때 4년 중임제, 권한 분산, 지방장치 강화 등을 주장하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개헌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정대철 헌정회장의 전언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도 최근 책임 총리제 도입도 골자로한 개정안에 뭐 심리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이제는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는 거죠? 내란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야 돼서. 예,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우원식 의장이 거기에 찬성 안 했으면 본인이 개헌론을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좀 더 자세해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 한 명 여기 그러니까 허방다리 파놓고 절로 가라 이렇게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논의에도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볼 때 이 사람의 어떤 발언도 행동도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진위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보면서 막 이게 이재명은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될 거 이제 보여. 예, 그렇죠. 이제 코앞에 보이는데 그럼 오래 해야 돼. 나한테 지금 어쨌건 본인이 아무리 2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뭐 했다고 하지만 또 걸려있는 재판도 워낙 많고 권력이라는 게 어쨌건 늘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우원식이라는 존재는 눈에 거슬리죠. 이럴 때 개헌론을 우원식 의장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헌법을 이렇게 급하게 바꿀 수는 없다 라고 했으면 아마 뭔가 또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원식 의장이 그 잠재적 경쟁자로 올라오는 것을 뭐 막기 위한 뭐 그러니까 어떤 그 외에 제가 좋아하는 라퐁텐 우화 중에 이제 새끼 양이 물을 마시고 있는데 늑대가 다가와가지고 네가 지금 여기서 물을 마시니까 내가 마시는 물이 더러워졌어 라고 하니까 내가 하류에서 마시고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양이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양이 뭐라고 설명을 해도 늑대는 계속 트집을 잡아요. 그냥 트집 잡기예요 이거는. 트집 잡기다. 반면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중임제 개헌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연도는 다 달라요. 3년, 뭐 혹자는 3년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7년도, 뭐 5년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주자들은 그럼 어떤 속낸 건가요? 근데 일단은 어쨌건 중요한 주제니까 이게 약간 정치인과 논객의 일이 비슷한 게 떡밥 내지는 화제가 생기면 그거를 아예 안 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건 이게 우리 아직까지 한국 사회, 한국 사람들은 바꾸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 기질 전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금전 논리에 밟고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거 좋아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늘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늘 뭔가의 결핍에 강하고 예. 결핍을 통해서 뭔가 다른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개헌을 하자는 논의 자체에 대해서 헌법 바꾸자, 법을 바꾸자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원론적인 의미에서의 보수주의, 그냥 물려온 거, 내려왔던 거 그냥 그대로 쭉 가자.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당이 되어 있는 구여당의 대선 주자들이라면 특히 이제 뭐 다들 지지율도 고만고만하고 자기가 뭔가 의제를 밝히고 싶은데 헌법을 지키자면서 헌법 체제를 쭉 가자면서 의제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그냥 다들 일단 개헌은 찬성하고 여기서 뭐 몇 년제가 되면 좋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저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제를 담궈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30대 그리고 40대 초반의 젊은 유권자로서 어떤 의지를 내세우면은 좀 젊은 사람들을 이미 상처 입은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치유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권력 구조로는 잘 막 열심히 생각을 하지 않는 편인데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은 쓰기 나름이지 그 구조가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하지만 지금 어쨌건 우리가 헌재에서도 명시했다시피 의회 권력을 통제할 방법을 전혀 마련해두고 않은 것이 87년 헌법 체제의 가장 큰 문제고 양원제를 도입해야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하원이 어쨌건 가장 큰 그 입법기관 중에서 더 크고 더 영향력이 있기에 마련이지만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조금 더 임기도 길고 지역구도 넓고 이제 그런 상원이 도입돼야 되는데 지금 상원이 없으니까 상원 역할을 하고 있었던 법사위를 그래가지고 이제 법사위는 야당한테 주는 게 관례였는데 그 관례를 깨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 모든 문제가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관례로 못 지키겠다. 예. 관례로 못 지키겠다라고 한다면은 헌법을 바꿔가지고 권력 구조를 바꿔서 국회라는 게 국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그 민의의 반영이라는 게 꼭 국가와 국민들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구나. 기껏해서 기껏해서 당을 막 뭐 과반 의석을 넘어가지고 3분의 2 의석 가까이 만들어주면 그걸 가지고 줄타내기나 하고 이상한 법 계속 만들고 뭐 거부된 법 또 들이밀고 이런 식으로 정치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다 알았으니까 국회가 국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방안을 고민해서 그게 헌법에 들어가 주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선을 예상하신 대로 6월 3일로 잠정 결정을 내리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을 지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운이 달린 두 달이 되겠습니다. 정신이 없었는데 또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대학 3교시 변화하는 매일매일 변론하는 이제 여론 대선을 앞두고 변동될 여론에 대해서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씩씩하십니다. 네. 아니, 그럼요. 예. 속으로 울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예. 하지만 대한민국이 끝나는 건 아니고 네. 말 그대로 또 역사는 계속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버나드 쇼의 명언인가요? 더 쇼 머스트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죠, 그죠? 그게 제 기억으로는 아마 나오신 모교에서 주는 교양 필수 과목의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날만 공부하셨군요.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와이드를 조금 다니셨죠? 조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준 첫 장에 그게 The show must go on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거를 인용하는 분들의 특징은 거기까지만 공부했구나. 첫 시간 들어갔구나. 맞습니다. 네. 이게 약간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 Y에 P가 있는 걸. 예, 맞습니다. 네. 윤선, Y.
죄송합니다. 네. 자, 이제 저희는 앞으로 가야죠. 원래 이랬던 언제까지? 사람이 아닌데요. 네. 네. 언제까지 2024년 12월 3일을 전후한 그렇죠. 이야기만 할 겁니까? 예. 미래로 가야죠. 미래로 가야죠. 그럼 와중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지도부 체제 그대로 갈 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단결되겠습니까? 근데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전히 윤심 지속이에요. To be continued입니다. 그러니까 파면되고 탄핵은 됐지만 대통령의 여운은 계속되는 거예요. 멘트는 To be 계속되고 있어요. continued. 그렇거든요. To be 멘트.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바꾸자면 책임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책임은 뭐예요? 당신들 왜 탄핵 반대했고 이러면 이게 분란이에요. 그러면 2달 동안에 이 분란으로는 대선 못해. 안 봐도 비디오야. 할 필요도 없어요. 후보 낼 필요도 없어. 그건 끝이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생각은 뭐냐면 다 안고 가자. 그래서 똘똘 뭉쳐서 한번 해보자.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김상욱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 축출시키자 뭐 그런 의견도 뭐 잠깐 나왔죠.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예. 그것도 망하는 길이에요. 물론 마음 같아서는 이게 만약에 임기를 다 끝내고 어떻게 우리의 세력을 좀 이념을 한번 좀 추스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면 그럼 뭐 결별이라든지 정리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2달 동안에 그걸 한다? 그러면 안 봐도 비디오예요. 또 얼마 있다가는 한동훈이 뭐야 오세훈이 뭐야 이러다가 끝날 거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다 묶고 통합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개인의 네. 의원은 그럴 수 있는데 윤 대통령 건 어떻게 돼요? 다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정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죠. 패러독스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참 어려운데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Let it be?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 가타부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하는 거는 별로 대선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 지지층들은 그 지지층들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 여러분들 이건 이제 2달도 안 남았죠. 그죠? 6월 3일이 오늘 지금 뭐예요? 4월 7일이에요. 2달 안 남았어요. 금방이에요. 우리 이민선, 배종찬, 이민선의 우리 3교시 듣다 보면은 6교시 돼요. 금방 6교시 돼요. 몇 주로 따지면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매일 해야 돼. 네. 지금 대선인데 후보자들도 불러다 같이 해야 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네. 이 투데이 저 투데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구도가 이 구도예요. 이번 대선을 탄핵 찬반으로 가면 승산이 없어요. 그건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 정권 교체와 정권 유지 이 여론조사 결과에서 못 벗은 이건 100점 100패야. 이번 대선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오늘 썸네일 제목입니다. 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거예요. 왜? 이건 51도 52도 가능해요. 그런데 정권 교체나 정권 연장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정권 연장은 절대로 49, 50, 51로 못 와요. 그 정권이 무슨 정권? 윤 정권. 정권이니까. 국민의힘 정권. 그러면 포커스를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로 가면은 결국엔 포커스가 윤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대 반이재명으로 하면 포커싱이 2로 간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포지셔닝을 미래로 가버려야 돼요. 우리가 대선은 이게 있습니다. 회고적 투표와 전망적 투표. 회고적 투표는 뭐냐면 이건 지금 과거와 현재, 최근 현재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탄핵 정권인데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거는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느냐.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온전하냐. 그러면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을 하자. 좀 털어도 먼지가 적은 사람을 털었는데 막 트럭이 떨어지고 무슨 장갑차가 떨어지고 무슨 이건 아니지 않느냐. 네, 떨었는데 장갑차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슈퍼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우두둑 떨어지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우리 지도자들이 불안했잖아요. 농담으로 말씀하셨지만 이거 정말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아니, 해고형 정책이냐, 그렇죠. 미래형 정책. 그러니까 이른바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을 하느냐 아니면 프로스펙티브 보팅을 하느냐. 우리 미래로 가야 돼요. 근데 미래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저는 욕심 없습니다. 1년에도 좋습니다. 2년에도 좋습니다. 대한민국만 살리면 됩니다. 개헌을 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 제도로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그 사람 선택 안 하겠습니까? 1, 2년은 아니지만 3년을 해서라도 그렇죠.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전략이 괜찮은 거예요. 그 3년 개헌은 많이. 근데 반대 이론이 되게 높던데 3년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예. 그게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처럼 되니까 그게 이제 불끈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 제 거 가져가셨는데 여기. 그렇죠. 자, 잠깐 같이 보아도 그래요?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임기 단축 개헌, 3년 단축 개헌안에 반대가 50%예요. 그렇죠. 예. 이 반대가 50이냐면 예. 이 반대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 하면 이게 임전 3기면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한 사람들이 반대잖아요. 여기에 임기 3년을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쪽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주도적으로 예. 떨고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와 반대의 반대가 겹쳐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해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개헌을 하면은 반발에 부딪히잖아요. 오케이. 누군가를 배척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임기 단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의 대통령제로는 안 돼요. 여소야대 되면 지금처럼 언제든지 탄핵당할 수 있어요. 자, 야당이 200명 이상이면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대통령을 끌어내려라. 그러면 끌어내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줄 탄핵도 되는 거예요. 줄 특검도 돼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키자.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임기 단축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하다. 그럼 이 사람은 빼. 그 다음 대통령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안 돼요. 그걸 반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반대의 반대가 겹쳐지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재명 대표도 지지하는 사람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누구의 특정 의견?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군가 거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나랑 만나는데 내가 집 사주고 옷 사주고 돈 주고 다 줄게. 그렇잖아요. 그죠? 좋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는 안 괴롭힐게. 그래 버리면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현재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같은 팀 내인 우원식 국회의장의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일축을 했습니다. 일축할 수밖에 없죠. 예. 그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세요. 우원식 의장이 왜 했을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와 맞짱 뜨는 거야? 그건 아닐 거예요. 우원식 의장도 이게 이른바 여기에다가 뻐꾸기 날린 거예요. 어떤 뻐꾸기냐. 본인이 국회의장 될 걸로 생각하고 국회의장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여기는 정말 천재 1호의 기회였잖아요. 딱 됐어. 예. 그런데 개헌이라고 하는 지금 여야를 넘나들면서 필요한 의제를 확 던졌잖아요. 그럼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기억될 거야? 야, 저 사람은 정말 의장다운 사람이었어. 이렇게 기억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설사 대통령은 못할 수도 있어. 또 당대표도 못할 수도 있어.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하고 당대표는 못했어. 역사에 남는 국회의장이 되잖아. 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도 와이네.
네, 쓸데없는 이야기다. 네. 김웅 전 의원이죠. 김웅 전 의원이 조금 전에 말씀과 반 이재명과 이재명대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거와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국힘 후보 내지 마라. 그냥 다 하지만 다 반 이재명 우산파를 후보 한 명 내자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이게 비슷한 듯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듯 비슷한 거예요. 완전 똑같지는 않아. 근데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재명 대 반 이재명 프레임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재명이 고립이 돼요. 이재명 대표가. 왜? 반 이재명 하는 순간 반 이재명에 누가 모일 수가 있죠. 여기에는 반 이재명이 사실상 국민의힘이나 탄핵 반대파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포비아를 가지고 있는 세력이 다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 파도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미래? 그렇죠. 새, 이제 이름도 가물거리는군요. 새로운 미래 맞습니다. 새로운 미래당. 비명계도 올 수 있어요. 그 다 의견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면 다 올 수 있네. 사실상 다 올 수 있어요. 그럼 김웅 전 의원의 의견이 상당히 영리한 작전인 것 같긴 여기는 한데. 이준석도 올 수 있어요. 아, 이준석도 반 이재명이죠. 예. 그러니까 같이 목소리를 내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국민들이 생각하는 제일 나은 후보 반 이재명 정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정하자. 그러면 이준석 의원님들 마다할까요? 아 싫은가 보네요. 네. 목에 뭐가 걸려갖고 지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로 선거를 치르면 이건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그리고 미래로 가는 지도자를 선택하냐의 개념으로 선택을 한다면 이건 완전히 선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원식 의장의 그 개헌 논의에 대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은 모르겠으나 친명 쪽에서는 약간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대선을 내란이냐 아니냐 이걸로 치러야 되는데 탄핵 찬성이냐 반대냐 내란이냐 아니냐인데 갑자기 개헌이냐 비개헌이냐가 돼버리니까요. 지금 네. 친명계에서는 네. 그때 추미애가 했었어야 된다 국회의장을. 그런 생각을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뒤통수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살짝 우 의장을 그때 이재명 대표 밀지 않았나요?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을 밀었다고요? 아니네요. 반대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때 이재명 대표가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때 차라리 조정식이나 누구를 시켜버렸더라면 오히려 교통정리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조정식이나 정성으로 시켰더라면. 추미애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정말 오른팔이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지금 모르잖아요. 만에 하나 대선 결과가 삐끗어 간다 그러면 우원식에 대해서도 민주당 친명계는 정말 두고두고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지금같이 중요한 시기에 개헌이다? 갑자기 프레임을 왜 바꾸냐. 개헌이네요. 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 친명계에서는 정말 육두문자 나올 거예요. 이건 뭐야? 아니 우리가 국회의장 시켜준 거야. 왜 이래? 막 이런 반발이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야? 정말 입에 개하고 나오다가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니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바로 일축해버린 게 뭡니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 이야기를 하는 순간 회고적 투표가 전망적 투표가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순간 미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뭐 헌법 84조 이야기 나오긴 합니다. 또 뭐 사람들이 나와서 집회에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이건 머리 아픈데 그럼 그거 아닌 사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한 거니까 그러면 또 누가 있지? 좀 국정을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현실성이 있을까요? 지금 막상 양자 대결을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모든 사람에 대해서 다 과반으로 이기는데요. 이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기억나실 것 같은데 2002년으로 제가 되돌아가 볼게요.
2002년에 이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 빨리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2년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때가 대한민국 하던 그 월드컵 때예요. 막 임 변호사가 막 여기에다가 막 칠해가지고 다니고. 그때 신림동에 있었어요. 신림동. 그때 그럴 때였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3, 4, 5월로 넘어가면서 5월 달에 지방선거 했었거든. 그런데 막 노무현 지지율이 10%대까지가 떨어질 거예요. 이해창이 30몇 %야. 정몽준이 1등 할 때도 있었어. 끝났다. 노무현 대통령 된다는 사람 없었어요. 그땐 이해창 대세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끝났다. 아니, 지방선거 참패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못 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는데 판이 바뀌어. 근데 정몽준, 노무현 단일을 안 했더라면 정몽준도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대선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대선은 정몽준 거야. 근데 MJ가 또 이게 또 단일을 하네요. 그러면서 그 단일화가 끝나자마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쫙 올라갑니다. 노무현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때 마침 이해창에 대한 뭐 아들 문제, 그 아들 문제가 그때만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은 또 그게 나와. 그러면서 결국 노무현 당선이 되잖아요. 정몽준 전 의원이 철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철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잖아요. 오히려 그때 더 올랐죠. 그 왜 되는 줄 아세요? 그 직전에 처리한 바람에 단일화를. 예. 그렇죠. 왜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는 이른바 언더독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야, 이렇게 가져왔는데 철회를 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 기억에는 사전투표가 없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없기 때문에 노무현은 더 불리해. 지금으로 치면 민주당이 사전투표를 본 투표일 직전에 갑자기 단일화 사전투표를 강조하니까. 네. 그런데 본 투표일 오후에 집에서 하루 종일 처자듯 고칠게요. 네. 하루 종일 곤히 주무시던 20, 30, 40대가 벌떡 일어나서 투표소로 가요. 대거 몰립니다. 오후 3시부터 역전이 돼요. 4시 사이에. 표가. 그때는 6시가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5시쯤 돼서 역전이 되면서 끝나요. 아하. 몰라요. 몰라요. 그렇다. 이게 그래서 지금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우원식 의장이 지금 개헌을 던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가 돌을 던졌는데 그냥 무심코 던졌어. 그게 A게 무슨 조그만 돌인데. 근데 개미가 맞으면요. 올챙이가 맞으면요. 죽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나비 효과가 발생할지 그렇죠. 모른다고 했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의힘이야말로 정말 모르겠습니다. 깜깜입니다. 지금 누가 대선 주자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저는 알 것 같은데. 오,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네. 광역단체장들도 다 나올 거예요. 뭐 이철우 이걸 우리가 예. 뭐라고 하냐면 이른바 우리가 영장 쇼핑도 했었잖아요. 이게 대선 쇼핑이에요. 이때 나와야 돼. 이때 나와야 본인 스스로를 PR할 수가 있어요. PR의 최고의 기회예요. 왜 사퇴는 안 해도 돼요. 본선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하지만. 어차피 안 되는 거 아니까. 어차피 대부분. 그런데 단 한 사람은 사퇴를 할 거잖아요. 홍준표 시장은. 내가 안 한다! 막 치아라 막! 이러면서 이제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나올 거라고요. 근데 광역단체장도 지금 뭐 김태흠 지사, 유정목 시장, 또 이철우 지사 다 나올 거예요.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안철수 의원, 다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원희룡 다 나와요. 와. 다 나와요. 왜? 일단 그래야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또 이재명 대표에게 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존재감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
일단 대선 끝나고 나면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든 아니든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당권 도전이에요. 당권 도전이에요. 당권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원이잖아요. 일단 당원들과 스킨십이 생기잖아요. 대선 때 나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있어요. 일단 접촉이 되고 전화번호 확보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요하네요. 프리 전당대회네요. 프리 전당대회예요. 그러니까 다 나온다. 열 몇 명이 나올 거예요. 10명이 나올 건데 네. 이것이 그러면은 대선, 경선 흥행에 도움이 돼요. 그렇게 10명이 나와서 각자 또 단합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친윤, 누구는 반윤 하면서. 지금 어. 우리 방송의 절정은 5월 초에 제가 등장했을 때예요. 등장할 때 그때는 조회수가 터질 거예요, 아마. 조회수 터져.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 투데이 저 투데이 막 터질 건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5월 달에는 이제 갈리잖아요. 딱 추려져요. 4명으로. 4명. 그렇죠. 4명으로 추려져 또뭐 본- 3명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그렇죠. 그건 뭐 이제 근데 3명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지는데 본경선이죠. 그때 이제 누가 되느냐. 그건 정말 흥미진진한 거죠. 누가 될 것 같아? 아까 알 것 같으시다면서. 아, 그건 뭐 이제 아는데 우리 조회수 폭발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 투데이가 이 투마로도 되고 저 투마로도 되게. 그건 하지 마세요. 아이고. 그건 좀 약해. 알았어요. 죄송해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에 올라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유력하다고 봐야 되겠죠. 빅포? 그런 대표적인, 그렇죠. 빅포죠. 빅포가 유력한데, 일단 여기에서 제일 일단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은 여론조사 예. 비중이 높고, 시종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심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윤심 성격의 지지층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안고 가느냐 버리고 가느냐. 자, 안고 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유권자들이잖아요. 예. 1인 1표. 그런데 그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 어렵죠. 그렇잖아요. 깡그리 반 이재명 구도로 모아가도 쉽지 않은 선거일 텐데 버리고 간다. 또 하나는 그 윤심 지지층을 적으로 돌린다? 그건 더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하겠죠. 근육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지 안고 가야 돼요. 못 안으면 안 돼. 심지어는 한동훈 전 대표나 오세훈 시장도 안고 가야 돼요. 안아야 돼. 그리고 안을 수 있게 최종 후보가 누구라도 결정이 되면 당이 그걸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윤 대통령도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이 되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되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일단 구도상으로 반 이재명 전선이 되면 그 윤심 지지층이 반 이재명 그 프레임 안에도 존재하는 지지층이잖아요. 유권자잖아요.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을 가장 한 명도 이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 사람이 국민의힘 최종 후보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당원들이잖아요. 중요한 건. 근데 당원들의 경우에는 일단 속은 복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명크한테 물어볼게요. 당원들의 마음이 윤을 완전히 버려버리자. 저건 버려버리자. 일까요? 아니면 일단 조기 대선이 짧은 시간 동안에는 다 우리 지지층들은 뭉쳐서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까요? 2번이겠죠. 2번이에요. 당원들은. 그럼들은 당원들의 머릿속에도 저걸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해요. 그게 누군 것 같으세요? 일단은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겠죠. 김문수, 지금 4인방 중에서는 홍준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확장성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제대로 된 확장성 분석을 해볼게요. 예. 자, 중도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도층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명크한테. 중도층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독성 재벌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죠.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중도층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잡을 수 있는 지지층들을 최대 잡을 수 있을 때 중도층도 따라오는 겁니다. 일단 집토끼 잡고 봐라.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일단 그게 견인차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른바 일종 우리가 중력이잖아요. 핵이 있어야 어떻게 중력이라도 그렇죠. 오는데 핵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른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선거에서는 중력 작용이 중요해요. 그렇군요. 이른바 마그네틱 이펙트입니다. 내가 내 지지층들을 강하게 결집할 때 중도층이 따라오고. 자, 내 지지층들을 최대한 끌어당겼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중도 보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있을 때 하는 이야기. 여유가 없을 때 중도 이야기 어린 만 프로지도 없어요. 그리고 중도층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100만 원 줄게 중도층 잡아 그러면 한 명도 못 잡아요. 자, 또 하나. 수도권 잡아올래 그러면 수도권 아무도 못 잡아요. 그러면서 수도권 전략 이야기를 해요. 안 따라와요. 그러면 서울 사람들한테 서울 이야기하면 표를 줄까? 어림없어요. 서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냐? 글로벌 경제 이야기예요. 사학개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청년이 전에 2030 세대한테 청년이 어떻게 이야기하면 따라오느냐? 아니에요. 코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냐면 내 이해관계에 맞아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확장성 내 이해관계랑 맞닿아 있어야 돼요. 확장성이라는 건 사실상 내 코어가 있어야 그다음 확장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오세훈, 한동훈 너무들 쉽게 확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그러니까 한정이 있다.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 예. 우리가 다 이념적으로 중도층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면 확장성을 이야기하거든요. 아니야.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확대할 수 있을 때 확장성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장성은 경제의 확장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스스로 이제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중도를 이념적으로 아주 보수, 이 강보수가 아니니까 확장성이 있을 거다. 중도가 그걸 좀 확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늘려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종북좌파를 척결하자라고 강한 어조로 했던 분이더라도 경제적 확장을 하는 정말 순간 중요한 걸 얘기를 드릴게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보면은 자꾸만 합해 뭐 이러면서 상인들 접근을 하죠. 그죠? 예.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른바 이해관계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산층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도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사람이 자기가 중도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중산층을 확대하겠다. 내가 좀 더 경제적으로 20대 30대들이 내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겠다. 이해됐죠, 그죠?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안 들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습니다. 네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정말 이렇게 귀하게 쏙 들어왔어요. 제가 이걸 하려고 목이 정말. 메였어요. 그래서 그래서 빌드업을 하셨구나. 국민의힘이 정말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전략을 써야 된다. 이념의 이해관계. 확장에 매몰되지 말아라. 중요한 거는 경제의 확장성이다. 그렇죠. 라는 말씀. 시간이 없는데 예. 트럼프가 그래서 계속 했던 게 뭐냐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이 있죠. 그 핵심이 그 부분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주식이 9,600조 원 우리 돈으로 빠졌죠. 그죠? 이 이야기예요. 야, 내 이야기 들으면 중산층은 잘 살아.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돈 많은 애들, 주식 돈다발로 있는 애들, 월스트리트 그분들은 빠졌지. 오케이. 중산층 잘 살 거야. 일자리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 이거 핵심. 이해가 쏙 됐습니다. 네. 배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